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돌아온 그가 유나이티드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유나이티드는 그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할지, 그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말이지 숨가쁘게 돌아간 이적사가 있는데요. 맨체스터 시티행이 거의 확실시되며 많은 유나이티드 팬들을 낙담하게 했던 호날두가 급작스레 유나이티드행 급물살을 타더니 불과 4-5시간 만에 유나이티드로의 복귀가 발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많은 팬들의 우디르급 태세 전환을 이끌어낸 스펙타클한 이적이었고, 그만큼 사전에 계획된 것보다는 즉흥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적이었죠. 호날두의 이적료는 1,500만 유로의 기본 이적료에 800만 유로의 애드온 정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소 2,000만 유로를 보장하는 형태라고 합니다. 선수 급여의 경우 호날두는 유나이티드에서 주급으로 48만 파운드를 수령한다고 보도되었죠. 유벤투스 시절 받던 주급과 비교하면 상당한 규모의 삭감이 이뤄진 것이며, 유나이티드의 상업적 스탠스를 고려한다면 축구 외적으로는 절대 손해가 될 리 없는 영입일 것입니다. 더군다나 과거 레전드로 평가받는 선수가 말년에 다시 돌아와 친정팀을 위해 뛰게 된다는 스토리를 쓰게 되면서 서사적으로도 팬들의 향수를 자극할 수 있는 완벽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게 되었죠. 그러나 유나이티드는 단순히 축구 외적인 면모만 해놓고 호날두를 영입한 것은 아닌데요. 그것은 호날두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 중 하나라는 점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시즌 호날두는 29골을 넣으며 세리에 득점왕을 차지했고, 유로 2020에서도 5개의 골을 기록하며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36살의 적지 않은 나이지만 여전히 리오넬 메시와 함께 축구계를 양분하고 있는 아이콘이죠. 평소에도 자기 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선수로 유명하고, 여전히 왕성한 신체 능력을 보여주기에 당장 한두 시즌 동안은 무난하게 지금의 기량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호날두에게 유나이티드에서도 당연히 주전으로 출전하는 것이 확실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지난 시즌 호날두는 유벤투스에서 투톱의 한 축으로 주로 출전해왔고, 유로 2020의 포르투갈 대표팀에서는 최전방 공격수로 출전해왔습니다. 레알 시절 입었던 무릎 부상 이후 과거 유나이티드에서 뛸 당시에 민첩성을 기반으로 한 드리블 능력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고, 그로 인해 측면 공격수로는 메리트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신 벌크업을 통해 충분한 힘과 밸런스를 갖추면서 전방에서 박스를 타격하는 능력에 스탯을 몰아준 괴물 스코어러가 되었죠. 당연히 유나이티드에서 호날두가 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치 역시 최전방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유나이티드의 공격 시스템이 전형적인 9번 공격수를 두지 않는 변칙적인 투톱에 가까운 형태라는 점에서 호날두의 적용에도 큰 무리가 없는데요. 유나이티드는 측면의 중앙 공격수를 소화 가능한 레시포드, 그리우드, 마샬 등을 세우면서 공격 상황에 이들이 올라가 투톱 형태를 만드는 전술적인 모양새를 오랜 기간 유지해왔습니다. 그나마 카바니가 영입되면서 어느 정도 정통 9번의 능력을 갖춘 선수가 수혈되긴 했지만, 카바니 역시 마냥 정통 9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로밍형의 플레이 스타일을 가진 공격수죠. 그런 유나이티드에게 진짜 9번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측면 공격수로 보기도 어려운 호날두를 사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9번의 역할을 그나마 능수하게 소화 가능한 호날두, 카바니가 톱에 출전하되, 이들이 측면으로 빠져나갈 때 측면의 공격수가 자연스럽게 그 위치로 들어가 박스를 타격하면서 그만큼 득점력을 뽐낼 수 있죠. 혹은 지난 리즈와의 개막전에서 나타난 전술적 양상처럼 공격 지역에 출전한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위치를 스위칭해가면서 상대의 빈틈을 찾고 노리는 방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이적한 뒤 박스 바깥에서의 역할에서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유벤투스로 이적 전 레알에서 클래식 9번에 가까운 역할을 맡았던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이적 후 가짜 9번의 역할을 병행해왔습니다. 박스 안에서 볼을 받는 상황보다 박스 바깥에서 볼을 받는 상황이 늘어났고, 그로 인해 직접 공을 몰고 올라가거나 주변 동료와 연결하여 기회를 만드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빈도가 늘어나게 되었죠. 좀 더 명확하게는 공격 지역 프리롤을 맡으면서 상대 라인 사이에서 움직이는 미끼 역할로 기능하기도 한 것입니다. 호날두는 명실상부한 현세대 최고의 선수 중 하나이고, 역대 최고 선수들을 손꼽을 때 능히 순위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수입니다. 당연히 그의 존재만으로도 상대 수비수들은 그를 의식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자연히 다른 선수들이 상대 인식 밖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자주 나올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둘 움직임 인식에서 공백이 생기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그 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상대 수비를 허물게 됩니다. 특히 경험이 부족한 어린 선수들이 많고, 그로 인해 유기적으로 상대를 뚫어내는데 종종 어려움을 겪는 유나이티드에게 호날두는 어린 선수들에게 경험의 부족을 감출 수 있는 존재감의 그림자를 드려줄 수 있겠죠. 그리고 동시에 호날두는 그 와중에도 가장 많은 득점 기회를 잡고 그것을 살려내는 타고난 골잡이기도 합니다. 공이 흘러서 소유권이 넘어오는 순간부터
호날두는 다음, 그리고 그 다음의 상황을 예측하며 미리 최적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그로부터 상대를 압도하면서 득점을 기록하죠. 양 발과 머리, 말 그대로 온몸이 다 무기일 뿐더러 좌우 관계없이 박스 안이라면 어느 위치에서건 득점할 수 있는 정확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슈팅을 워낙 많이 기록하는 선수이기에 기회를 난사한다는 오명도 갖고 있지만 적어도 호날두가 0910 시즌 유나이티드를 떠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즌 동안 몇 시즌 경기당 0.5골 이상을 기록해온 꾸준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기대 득점과 편차를 따져봐도 호날두가 기회를 그저 허비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일단 공격 대응이 갖춰지고 박스 안에서 호날두가 중앙 공격수로 역할하기 시작하면 그는 자신의 우월한 피지컬을 마음껏 살려내는데요. 어지간한 선수들과 비교해도 비정상적인 수준의 서전트 점프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를 뒷받침하는 좋은 밸런스도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타겟맨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가 조금 좋지 못하거나 공이 원하는 대로 배급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아크로바틱한 자세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슈팅 스킬도 가지고 있죠. 카바니도 물론 훌륭한 공격수이고 좋은 움직임과 위치 선정으로 박스한 존재감을 보여주긴 하지만 카바니가 호날두에게 못 미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이런 타겟맨으로의 역량일 것입니다. 소개를 하자면 호날두는 신체 능력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현대 축구에서 공격수에게 요구하는 역량 대다수에서 말 그대로 월드 클래스에 있는 선수입니다. 때로는 가짜 9번으로 미키 역할을 수행하면서 간결하게 동료들과 연기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기술력과 패싱 능력을 갖추고 있고 한편으로는 정통 9번에 가깝게 박스 안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수도 있죠.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의 스피드를 보여주는 선수이기도 하면서 완벽에 가까운 슈팅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어느 위치에 두건 자신의 역할을 알아서 찾아 할 수 있는 수준의 경험과 지능마저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말 그대로 이상에 가까운 공격수이죠. 다만 약간의 약점이 있다면 그것은 수비 상황에서의 기여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유나이티드는 이미 그런 공격수로 골머리를 썩여봤기에 이 자체는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카바니라는 왕성한 활동량과 수비 가담을 갖춘 공격수가 투입되며 어떤 변화를 겪어봤는지 잘 알고 있기에 전방의 수비 기여가 마샬이나 그린우드와 비교해도 떨어지는 호날두의 특성이 특히 아쉽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호날두의 절대적인 수비 기여가 부족해도 그의 존재와 그로 인한 리스크만으로도 상대 수비를 위축시키고 전개 루트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분명 마샬이나 그린우드를 기용할 때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이유가 되겠죠. 이미 비슷한 타입의 카바니를 녹여낸 바 있고 마찬가지 한계를 지닌 마샬을 기용해본 경험이 있는 유나이티드에게 호날두를 공격수 위치에 기용하는 것은 큰 전술 변화가 없이도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설령 전술 변화가 이뤄진다 하더라도 호날두는 어느 위치에서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선수죠. 그렇게 다른 선수들과 어떻게 맞출까를 고민하며 억지로 새로이 전술판을 짤 이유는 없다고 보입니다. 지금의 틀을 유지하면서 큰 약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른 선수들의 조합을 고민하면 되겠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러한 조합의 형태를 고민해보자면 우선 포그바를 3선으로 내려보내는 선택이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브루노, 산초뿐만 아니라 호날두도 전방에서 볼을 쥐고 활약할 수 있으므로 포그바보다는 호날두와 투톱을 이룰 수 있는 파트너인 레시포드나 그린우드가 함께 합을 맞추기 용이해지겠죠. 뿐만 아니라 후방 빌드업에서 포그바를 제외한 어떤 3선 자원도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보여주지 못했기에 3선의 포그바를 기용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크고 그에 대한 수비 부담은 완비사카를 벤칙적으로 안아줘 좁혀서 스토퍼처럼 활용하는 방식으로 백스리 형태를 만들며 해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측면에서 활약할 수 있는 산초는 넓게 펼쳐서 와이드 미드필더 형태로 기용하고 반대쪽에서는 쇼가 윙백처럼 움직이며 측면에 활용하게 되겠죠. 이러한 전술 형태는 이미 이태리에서 1970년대에 활용된 적 있는 비대칭적 442 형태인 조나미스타에서 그 원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42와 352, 433을 오갈 수 있는 이 구상을 통해 포그바 혹은 반드백을 브루노와 함께 기용하면서 후방볼 배급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공격적인 중원 기용이 가진 수비 밸런스 문제를 완화할 수 있죠. 호날두가 기본적으로 좌측에서 많이 움직이는 선수이고 레시포드 역시 그러하다는 점에서 유나이티드는 좌측의 과부하를 만들어내고 우측을 고립시켜 찬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유나이티드가 그간 활용해온 전술 구성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죠. 이러한 전술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과 각 포지션의 역할과 움직임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잠시 영상을 자르고 넘어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이전까지 유나이티드 전술과 어떤 점에서 유사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그 점을 고려할 때 각 선수들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형태로 스쿼드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며 이 전술이 어떻게 운영이 될 것인지 차근차근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밌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에 거주한 남자 정진이었습니다.